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잃은 건 아니랍니다 라는 긴 제목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네, 이번에는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월요일. 아, 월요일이군요. 네.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그 2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그 치매를 앓다가 한 2년 정도 치매를 앓으시다가 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설날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날 당일날 서울을 올라왔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만나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다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중증이 이미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를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 이제 막 이렇게 영양식만 먹으면서 이제 연명하시던 상황이라서 이제 편하게 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고모들이라던가 아니면 삼촌들도 이제 가끔 오셔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안쓰러워하시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안쓰러워하시고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저나 이제 저희 이제 고모 삼촌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공교롭게도 정년을 몇 년 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딱 정년하시고 나서 한 1, 2년 후에 할아버지께서 그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원서를 내셨어요. 야. 할아버지를 맡기는 병원에 그 원서를 내셔가지고, 그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구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대부분 다 아줌마들인데 이제 아버지 약간 나이는 드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정정한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시설에 그 병원에 이제 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2년 동안 거기 근무를 하시면서 2년 동안이나? 네, 할아버지를 보살피시고 거기 이제 직원으로 할아버지를 이제 보살피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또 배려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식 갖다 주신 것도 아버지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니까는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YG의 아버지가 한번... 진짜 효자시구만.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효자가 아닌데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쨌든 그런 거에 제가 아주 배워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많이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고모나 삼촌들은 뭐 오빠나 형이 그렇게 아버지 옆에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가끔씩 와가지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병원에 계시는 걸 보면은 좀 그렇게 마음들을 좀 불편해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엄청 그거네.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온전하게 맡기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렇게 찾아뵙는 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맡긴 거긴 하지만은 별로 편하진 않으셨을 것도 같고,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저희 할아버지야 항상 이제 둘러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요양병원에 간 아버지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2년 동안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버지를 돌본 YG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기사로 썼어야 되는 거지. 저는 책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내든지.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까먹을까 봐 이거는 한번 진짜 모셔서 혹시라도 이렇게 강연하시거나 이런 거에 거부감이 없으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드셨는데, 아들이 글 쓰는 직업인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든지 책을 쓰든지 좀 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그 경험하셨던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가족이 풍이 오신 거예요. 네네. 뭐 풍이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집이나 혹은 저희 아버지처럼 병원에 모신 다음에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 좀 드물지만은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케어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약간 좀 이제 뭔가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네. 많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네. 본인도 그렇게 막 나이가 젊으신 분이 아닌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또 무슨 병원에 뭐 취업을 하냐. 약간 그리고 또 사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보상이라든가 어쨌든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사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편이잖아요. 네, 힘드시죠. 예, 이 책에서도 사실 일본도 좀 그렇긴 한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데 저는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케어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가끔씩 가서 보니까는 아 정말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을 거의 못했다고 이번 시간에는 말을 많이 하겠다고 의욕을 갖고 출발했으나 YG가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하는 바람에 역시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준이. 아, 네, 저거 들은 게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제일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준이 할 말 하세요. 근데 준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본의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죠. 많죠. 네. 출장도 가보고 네, 그랬죠. 저가 네. 직접 간 건 한 2, 3년 됐고요. 저희는 네. 이제 또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일본의 이런 각종 노인 시설을 최근엔 못 갔습니다만 뭐 여러 번 일본 가서 봤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일본은 이렇게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일단 잠깐 아버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라 그러잖아요. 네. 일본 이제 케어 매니저라 그러는데 케어 매니저를 1990년대부터 이제 막 양성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빨리 준비한 건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제도가 시행되는데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자격 요건을 막 풀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케어 매니저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케어 매니저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을 간호 혹은 간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식의 관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그대로 비슷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료적인 측면이나 보건, 요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요양 간호에 대한 부분을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질 관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그걸 20년 전부터 겪었고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아까 JYP랑도 얘기했었는데 지역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왜 지역이 중요하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지역 기반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국가에 내지만 일본은 지역에 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커버하기 때문에 지역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는데 의료보험이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어떤 곳은 노인복지 이런 요양시설이 잘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국민들이 투표할 때 뭐 의원을 안 뽑고 막 이런 식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사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2만 호 정도가 기본이 되는 그 국가 단위별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노인은 지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는 민간하고 그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JRP가 얘기했던 것 중에 6월 이제 발표하기로 있었던 치매 관리에 대한 부분 국가가 발표했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지난 10여 년 동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민간이 주도해서 말씀하셨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시는데 이거를 실패했다라고 지금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국가 주도, 공공 주도의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그 답을 지금 못 마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역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방편으로는 보험공단에서 담당자들을 뽑아갖고 말씀드렸던 그런 요양 보호사,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본에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룹홈도 있고 뭐 네. 특별 요양 시설, 노인 보건 시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다 나뉘는 거죠. 뭐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사실 유사한데요.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보살펴주기 위한 공간으로 낮 시간대만 가서 있는 공간이 있고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똑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4대 행위들, 예를 들면 배변, 그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목욕을 한다든지 하는 거, 화장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옷 입고 하는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아예 요양원에 거주할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은 사실은 의사가 소견서에 적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판단을 케어 매니저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은 입원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데이케어 센터에 갈 거냐가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의사들이 판단하면서 물어봐요, 오히려. 환자분한테 어디 가시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보호자한테. 그럼 이제 보호자분이 나는 데이케어 센터에 가고 싶다. 환자분을. 그러면 이제 상태 봐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 데이케어 센터 가실 수 있게 써드리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시스템이나 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특별 요양 시설하고 그룹홈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룹홈이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내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홈이라는 거는 일종의 환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그러니까 홈스테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숙을 같이 하는 모임, 뭐 이런 개념이 더 강해요. 조금 덜 아픈 네, 분들인 덜 아프고 거죠. 예를 들면 질환을 심하게 갖고 있어서 누워만 있어야 하고 치매가 있으면서도 동반 질환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특수 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룹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의사소통도 조금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치매에 대한 이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른 질환이 이 사람이 거동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룹홈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룹홈 말고 특별 요양 시설이라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요양시설이라는 건 보통 그룹홈처럼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 이외에 정신건강의학적으로 타인을 해야 한다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에 가까운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약간 메디컬 관리가 필요한 내과적인 어떤 관리 혹은 뭐 다른 뭐 욕창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별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좀 중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준이 그것도 압니까? 그 노인 보건 시설이라는 것도 있는 노인 보건 시설은 제가 알기로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에 대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개념 이상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많이 한다. 네. 일본 출장 몇 번 갔다 왔어요? 4번 정도 갔습니다. 아, 근데 방금 비슷하게 갔다 왔고 그 저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는 약간 또 저는 이 책에 실린 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읽었으니까 알겠지만은 막 그렇게 노인 요양보호사분들 막 서너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도 네네. 막 네. 감당을 못하는 네. 이제 어르신이 계시는데 막 그 어르신 때문에 막 일상적으로 막 그냥 직원들이 막 멍이나 타박상 같은 게 막 일상적으로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분은 원래는 특별시설로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딱 걷을 때는 그 사람은 그룹홈과 같은 시스템이 있을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이곳이 과연 그룹홈이냐 아니면 특별시설이냐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가끔씩 특별 이제 요양보호시설이라고 막 명시가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설에 그 요리아이의 법적인 그 성격은 특별 노인 요양 네네. 시설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운영은 마치 그룹홈처럼 하는 뭐 그런 네. 느낌이 좀.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책에 나온 정보에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 약간 전에도 한계가 있는데 아니 출장 갔을 때도 이제 헷갈렸던 게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그
환자의 중증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여러 개 한 대여섯 가지 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노인 시설 내지는 의료기관들이 그 중에 하나가 특별 요양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아까 저기도 설명을 잠깐 했지만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네. 가족이라던가 본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시설의 사람들이 아 이분 정도는 우리가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자율적인 네. 게 일본의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들긴 최근에 듭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에서 특별 요양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70만 명. 와. 그리고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 20만 명.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책은 저도 뭐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몇 번 가보고 책을 읽고 나서 지금 받은 느낌은 법적으로는 특별 요양 시설이고 환자들의 상태도 그룹홈에서 지낼 만큼 가볍지는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룹홈 스타일로 좀 약간 풀어놓고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산책할 수 있고 뭐 이 책에서도 계속 쓰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좀 특이한 네, 기관이라고 그리고 그 요리아이 이제 앞마당에 카페가 있어요. 네, 근데 덱도 그, 있고. 네, 그 카페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거기 마당이 넓으니까 그 네. 카페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네. 아이도 뛰어놀게 하는데 그 카페를 그 이제 다 오죠. 시설에 계시는 이제 그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와서. 네. 본인이 먹고 싶으면 같이 저기 네. 차나 아니면은 뭐 이걸 먹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때로는 저기 또 그 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손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지향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그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걸 텐데 지금 JRP랑 YG가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네, 일본의 시스템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보건, 어떤 게 요양, 어떤 게 그룹홈 이런 거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고 나라면 어떤 곳으로 혹은 나의 부모님은 어느 곳으로 보낼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룹홈과 같은 시스템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 조선일보의 우리 나이사 크루 중에 한 명인 김철중 기자가 네. 요코하마에 그룹홈을 하나 갔다 와서 긴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예, 제목이 생활은 내 집처럼 관리는 병원처럼 일 치매 그룹홈이라고 네. 되어 있죠. 그 정말 또 이 복잡한 내용인데 우리 또 김철중 기자가 잘 썼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룹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 내용 기사를 네, 보셔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기사에도 좀 나오지만 과연 그러면 이거를 돈을 얼마가 드느냐 돈이 이게 궁금하실 텐데 대개 이제 그룹홈이든 뭐 특별 요양 시설이든 노인 보건 시설이든 다 이게 개호보험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하는 그 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뭐 총 비용이 만약에 한 400만 원쯤 든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1 뭐 그 정도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김철중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한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본인 부담금은 한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보증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네네. 돼요. 예. 네. 그거 이제 그룹홈이고 네. 그다음에 그 그룹홈은 아무래도 정말 집같이 꾸며놨기 때문에 공간도 조금 더 필요하고 뭐 1인 1실이고 뭐 이런 마당도 있고 좀 이런 계열이라면 다른 또 시설들은 그거보다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데들도 꽤 있고요. 네. 보통 하여튼 그리고 특별 요양 시설 말고도 뭐 이렇게 개인이 유료 노인 홈인가 뭐 그래가지고 병이 없는 분들이 돈 좀 더 내고 자기 돈 내고 살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 우선 원칙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지금.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네. 근데 의료 보호인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이렇게 이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실까봐
개호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절대 아니다. 네네. 개호보험은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따로 내는 돈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과 요양은 다르다라는 걸 꼭 청취자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개호보험이 큰 위기예요. 사실 이게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후생성 일본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지역 보험에다가 다 얘기를 해서 니네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인센티브 안 준다 그래갖고 전체 비상입니다. 초비상.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거의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일본도 그렇게 상황이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가 책의 한 대목 읽어볼게요. 이게 이 무라세, 그러니까 이 시설의 이제 요리아이의 대부 같은 분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이런 노인 보호 시설을 짓는다라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의를 받으러 다니면서 이제 그 설명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노인은 더욱 증가할 테니까 시설을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해도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시설을 많이 짓는다고 해도 누가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간병업계는 급료가 적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구인 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가 끌어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건 경제를 우선해버린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지금 이게 지금 그 일본의 지금 현실을 지금 한 2000년대 중반 한 2, 3년 전에 나온 이벤트니까 그 현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고 지금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훨씬 거잖아요. 빠르게 가고 있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 우리보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는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을 시설에 가두어 눈에 안 띄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 한다. 그렇게 해서 노인 간병 문제를 일상 세계로 끌어내려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관에서 지향하는 바를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반박하고 좀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늙음이라는 불가항력의 영역에까지 미치게 된 이후에 사실 지금이 이제 우리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들 자기 책임, 자기 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늙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에 만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젖어서 노화 예방이라든지 치매 예방에 모든 신경을 쏟게 되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늙어서 서서히 저세상으로 가는 것을 사치라고 불러야 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온 것이다. 어쨌든 국가는 생존권에 기속되는 간병 문제를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해결하는 길을 선택했다. 결국 간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회사, 건축 회사, 심지어 이자카야 체인점까지, 그러니까 술집 체인점까지 간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옵션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테고 향후 간병업계에서는 그런 방식을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수고를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모시는 일을 돈으로 사고 팔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저항에서 지역 사회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중요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쩌면 더 심하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빠르기는 중국이 훨씬 빠릅니다. 저렇게 그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하기 시작하는 저는 중국이 진짜 훨씬 빠르고요. 그 자기 책임이 노화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저 그 대목이 너무나 좀 이렇게 약간 섬뜩한. 이런 대목도 인상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치매에 걸려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 성립하는 이유는 치매에 걸리면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리라.
또 치매에 걸린 사람을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회는 언젠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저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맞아요.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분이 진료를 받고 나가면 당연히 나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분들 입장, 예를 들면 그분들도 치매 환자의 보호자죠. 근데 이분이 늦게 나오는 거에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요. 저희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거에 이제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면 우리가 과연 정말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자에 그걸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진짜 심각한 거죠. 뭐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냥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요즘 근데 익숙해지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질 네,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물론 그렇게 갈등도 더 생각해요. 많아지는데 네. 그 왜 옛날에는 그 조금 몸 편찮으신 분들이 버스에서 천천히 타고 내리고 할 때 네네. 기사분들이 어떤 분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네. 요즘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최소한 기다려 주시잖아. 네. 아주 평화롭게.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숙해지면서 저희가 약간 거부감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에 중요하게 개입되는 게 역시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보험료 혹은 연금을 냈던 거가 본인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 현재 기성세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낸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걱정되는 세대 간 거죠. 갈등. 네, 생기죠. 저는 너무 그게 거기다가 이제 저는 제일 좀 이렇게 약간 무서워하는 상황이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발언력이 가장 센 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86세대라고 하는 네.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네. 엄청 이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도 만들어 봤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세상을 바꿔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인들의 네. 주류가 되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세대의 이익과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을 할 때 네. 그분들이 과연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세대의 이익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매우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전망하는 분들이 많죠. 많죠. 우리 조용태 교수랑 정해진 미래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네, 잠깐 네.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네. 참 근데 심각한 이런 문제죠.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결국에는 노인 중에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노인에 대한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치매 환자까지 파급되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이분들은 오히려 등한시되고요. 맞아요. 비교적 건강한 노인분들한테는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음. 점점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그게 걱정이 돼서 네. 어쨌든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정책이 곧 나올 텐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뭐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썩 만족스러운 정책이 한꺼번에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리고 이 기관에서도 얘기하듯이 결국 치매 어르신들이 좀 품위 있게 정신은 좀 없지만 품위 있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주변에 있는 안 아픈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봉사 그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좀 가슴 뭉클했던 장면이 뭐냐면 이 요리아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해줬던 네네. 분들, 그분들이 요리아이 시설로 들어오신 네. 거죠. 나이가 들어서.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하도 이제 그 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이 문 열고 나서 축하 파티 같은 거 할 때도 사람들 와가지고는 연설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딱 무대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요리아이에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도 빼앗겼습니다. 요리아이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그게 오늘도 좀 더 좋은 양복을 입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얘기도 나오죠. 약간 짓궂게 그런 사람이 늙으면 요리아이에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겠느냐. 그렇진 않죠. 제일 네. 먼저 보살펴 주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참 특이한 책인 게 이게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뭐 메시지 이런 것도 담고 있고 사회의 주류 큰 흐름에 좀 저항한다 그럴까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면서 에세이이기도 하면서
이게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좀 약간 감동도 있고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약간 생각하게 하는 대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결합한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저는 요리아이 같은 시설이 너무 네. 좋고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 요리아이 시설에 들어온 친구들 주고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죠. 없더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유토피아라든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보게끔 네.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좀 촌철살인 같은 이런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어쨌든 오늘 방송에 사실은 출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었던 게 이 책이 결국에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환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거부감 없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치매 노인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견도 넓어지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것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치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두운 면을 아주 밝게 보여준 책이라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는 아쉽게도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요리아이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냈거든요. 요리아이 노 모리, 요리아이의 네. 숲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요리아이 노 모리.com 이렇게 치면은 거기 나가고요. 거기에 이제 사진들이 좀 쭉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영어 버전은 없어서 일본어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요리아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일본어 가능하신 분은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고 구글 번역하면 돼요. 구글 번역되면 다 너무너무 일본어는 거의 네. 우리나라 오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큐슈 자주 가시는 분들은 유후이노모리 그 노모리에 네네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잃은 건 아니랍니다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일본의 에세이라고 봐야겠죠.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세브란스 병원의 김광준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그 치매나 노인 문제는 좀 이렇게 생소하고 그다음에 약간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좀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선입견과 싸우고. 선입견과 싸우고. 저는 정신이 좀 많이 없어서 방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좀 특히 정신이 좀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 다시 불러주세요. 자, 다음번 방송에서는 저희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